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자리에 저를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섰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또 아카데미, 오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끔 만나 뵀었습니다. 사실은 오륜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인 만큼 아끼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오기 때문이에요. 예. 하여튼 오늘 저한테 이제 강의 부탁을 하시는 목사님과 상의하는 중에 저는 이제 평소에 강의는 주로 이제 그 학자니까 교육 목적의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그 방법이었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저녁 늦게 오신 분들한테 학생들 가르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부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까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 전에 우리 방금 목사님께서 제가 32년 동안 이 중독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저녁에 여러분들 피곤하고 잠이 오실 거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으면 좀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건 재미가 없지만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중독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제가 가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젊어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적지 않습니다. 막 계산해 보시면 제 나이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젊은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시지 말고 잘 들으시면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그 건강하고 주름살 없는 그런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1990년도에 저는 학부, 석사, 박사를 심리학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자격증은 제가 상담가고요. 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했고 박사에서는 이제 발달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저는 상담사가 되었고요. 국가 자격증을 받은 후에 맨 처음 취업한 그 병원이 그 정신과 병원이었어요. 대형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30명에서 뭐 50명 정도가 상시 입원을 하시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990년도만 하더라도 중독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술 마시는 분들, 도박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동의가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면 거의 방치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그 오신 원장님이 외국에서 16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고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임상심리학자들이 병원에서 활발하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하지 않고 심리검사만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왜 일을 않는지를 계속 나무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대상으로 저의 그 주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정신과 약물이 굉장히 발달이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불과 이제 30여 년 전인데요. 정신과 약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환자들, 뭐 우울증, 뭐 이런 분들은 지금처럼 약을 드시고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전에 가족 중에 조현병이 있으면 집 한 채를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관리를 할 수도 없고 또 약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무조건 입원시켜 놓는 거예요. 그때는 의료보험도 지금처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제가 이제 병원을 갔을 때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용이었어요. 이분들을 집에 모시고 갈 수도 없었고요. 그 당시 돈이 없는 분들은 정말 집에 문을 잠가 놓고 오강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밥을 넣어주면서 정말 동물처럼 살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은 시대에 제가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심리 상담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대화가 안 됐고, 지금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다 보이는 환자들이셨어요. 사실 지금은 그런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약이 좋아져서 요즘은 약물을 복용하면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해야 됐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침마다 야단을 맞았거든요. 왜 좋은 공부하고 와서 본인의 업무를 안 하는가? 이게 이제 원장님의 질책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점심을 먹고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중독자 아저씨들이 운동장에서 축구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제가 나쁘진 않죠, 외모가.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그때는 더 좋았어요. 굉장히 날씬했고요. 그때는 미니스커트도 입고 가운을 입고 이러면 되게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 그래, 남자들이 뭐 잘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 환자들한테. 특히 누구한테요? 중독자들한테. 이분은 병원에 오시면 술 기운 다 빠지면 정신도 말짱하고 대화가 되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 오고 가면서 이제 대화도 했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심란했어요. 밥을 먹고 매번 야단을 맞고 누구를 할까? 조현병 환자들 하자니 대화가 안 되고, 우울증 환자들은 매일 누워만 계시고, 그러니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점심 때 만나면 막 손을 흔들고 아는 척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다, 저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말이 되니까, 저렇게 농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은 뭐라도 얘기를 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들어가는 길에 원장님을 찾아서 제가 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해본 적이 있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없었어요. 저는 중독자를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중독자가 없거든요. 우리 아버님 술 안 드십니다.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중독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여성분이 왜 그 험한 일을 하실까? 필시 사연이 있겠지 하면서 그 사연의 대상이 항상 우리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 중독자시겠지. 그래서 가끔은 이게 좀 멋있게 보이려면은 아버님이 좀 중독 문제가 있었으면 이게 100% 스토리텔링이 됐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멋있잖아요. 아버님이 중독자셨고 제가 굉장히 학대를 받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 문제에 앞장서고 있고 이러면 이게 퍼펙트한 그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고 멋있는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좀 아쉬워요. 우리 아버님이 중독자가 아니신 게. 술을 한 잔도 안 하세요. 담배도 피우시지 않으세요. 그 옛날 분이신데. 그러면 두 번째 타겟이 누구일까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또 중독자인가? 그리고 본의 아니게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의심을 받아요. 우리 남편도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남편이 조금 술이라도, 아버님은 그렇고 뭐 술이라도 마셔 길바닥에 좀 누워 있었다든지, 뭐 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다든지 이러면 또 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간증할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이 중독자셨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평생을 중독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엄청 감동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희망도 생기고, 저렇게 중독자 가정에서 커도 교수도 되고 또 이런 자리에 와서 또 강의도 하고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강의 끝나고 나면 의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교수님은 왜 중독 일을 하시게 됐나? 이렇게 이제 물으셔서 그 사연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시작은 단순히 제가 원장님한테 야단 맞지 않으려고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께서 중독 문제를 다루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32년 동안 매일같이 중독을 가르치거나 중독자를 만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적지 않게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있죠? 그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또 우리 형제 중에 중독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저는 32년 동안 매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중독자가 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저의 일상의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중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중독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중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듣는 거였어요.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중독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초기에 만난 부모 중, 가족 중에 한 분이 귀에 이렇게 붕대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32년 전의 일인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 중에 귀는 뭐 어떻게 해서 수술을 하셨나 하고 제가 여쭙거든요. 수술을 하신 게 아니었고요. 남편이 술 드시고 오셔서 칼을 던졌고 그 칼로 여기 귀가 찢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를 칼이 꽂혔으면 이 사람은 즉사를 했겠죠. 그것도 놀라웠는데 중독자 남편으로부터 당한 그 고통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제가 일단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이런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이런 중독 분야에 관련된 치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어서 뭐 자료를 치면 1초 만에 자료가 뜨지만 그때 제가 근무할 때는 8비트였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8비트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뭐 한참을 기다려야 됐고요. 또 뭐 기능이 좋지 않아서 전 세계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중독 공부를 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뭘 가지고 치료를 하나. 외국도 역시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근히 어떤 치료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병원에 취업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치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쫓아다녔던, 정신을 놓고 다녔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받으러 압구정에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고대 권정혜 교수님이 UCLA 대학에서 인지행동 치료로 박사를 하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30년 전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압구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배우러 다닌 거죠. 하루는 제가 전철을 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쳐다보지 하고 보니까 제가 지금은 안 쳐다볼 것 같아요. 한쪽은 검정 신발을 신고 있고 한쪽은 흰색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짝짝을 신은 거죠. 그만큼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러 다니고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발표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중독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자고 일어나니까 뭐 된다고.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하는 일을 처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라고 하면 발표하고 저기서 가면 발표하면 또 오라고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제가 그 중독과 관련된 연구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하는 일을 정말 봉사 문고리 잡는 심정으로 해서 그때 만났던 우리 그 환우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실험 대상이셨어요, 그분이. 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10년쯤 지났을 때쯤인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 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알코올 전문 연구소를 만들어서 저보고 그쪽에 오지 않겠느냐는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가게 됐죠. 가게 돼서 무슨 일을 했냐면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센터를 처음 만들게 된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는 아무도 이런 걸 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이 중독의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이거를 정말 전 세계 뭐 북한 빼고는 다 다녀온 것 같아요. 다 가서 들여다봤어요. 선진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센터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일에 또 앞장서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간에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저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중독과 관련된 산 증인이니까 저 죽기 전에 빨리 그 역사를 써야 된다고 그만 좀 일하고 쓰자고 좀 계속 얘기를 하세요. 쓸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전문가는 어떻게 양성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에 대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이렇게 무슨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뭘 전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외국에서는 중독자를 일단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외래상담센터에만서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전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외국에서는 병원에 입원시키지도 않고 외래상담센터만 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역사회에 있는 거주시설의 형태에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 청소년 중독 문제 해결하게 할까?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무슨 마법이라도 주실 것처럼 기대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뭘 고민하겠어요? 그냥 알려주면 되죠.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외국에서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24시간, 몇 개월, 1년 같이 거주하면서 중독, 너 오늘 1시간 할 거 30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온전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온전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걸 제가 외국에 출장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몇 개월, 1년, 2년 근무하고 그 병원에 입원했다 나가면 바로 마트 앞에서 술 몽땅 먹고 다시 택시 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병원을 통해서 회복하는 확률을 1%, 2% 이렇게 볼 때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대학 외국에 가서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여기에서는 몇 프로 치료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70%, 8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짧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통역하는데 다시 확인하고 7%를 70으로 들었나?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오니까 외국에서 이분들이 좀 과장하시나? 잘못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하는 그 기관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한 기관을 수십 번 간 적도 있어요. 아, 이 모델로 내가 우리 한국에 세팅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수없이 방문하면서 아,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알게 된 거죠.
그 프로그램이 공동체 프로그램이었어요. 공동체로 사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세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 또 우리 재단에 상의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책정하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시설을 어디다가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등포 역사 주변 그쪽이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 물질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설치하면 좋겠다 하고 설치를 했어요. 집을 산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였냐면 보건소장부터 만난 거예요. 보건소장님을 만났어요. 보건소장님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여름 휴가가 돼서 가셨어요. 근데 휴가를 가시면서 과장님한테 정결권을 주고 가신 거예요. 과장님이 제가 사놓은 집 동장한테 공문을 보낸 거예요. 니네 동네에 이런 노숙자들 밥 먹이는 시설이 생긴다고 하는데 괜찮니? 지역 주민들한테 허락받아서 올려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산 집이 앞마당은 영등포 1동이면 집은 영등포 2동이 됐더라고요. 그때 기억으로 19,000가구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 노숙자가 많아서 난리인데 뭔 또 동네에 뭐 이런 시설이 하나 생긴다고? 저는요 요즘 뭐 북한이 전쟁을 하네 뭐 어쩌네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신속함과 단결을 저는 수십 년 전에 봤거든요. 하루 만에 전 가족이 사인해가지고 그걸 보낸 거예요. 서울시에서 저한테 담당 과장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오시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같이 전자가 아니었어요. 이만큼 책상에 지역 주민들이 사인한 게 이렇게 양쪽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어요. 정말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위험하다 싶으면 저녁에도 근 2만 가구가 움직이는 걸 저는 봤어요. 단결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냐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봤거든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게요? 쫓겨났어요. 제가 그때 핸드폰이 이렇게 큰 거였어요. 아침에 들고 나가면 동네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요즘같이 인터넷 못 다니까 전화로 저한테 폭탄같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온몸에 두들기로 몇 개월을 지났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 뭐 며칠 몇 날이 지나도 제가 그 속상함을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쫓겨났어요, 여름에. 근데 그 예산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쫓겨났는데 그럼 이 예산을 불용 예산으로 만들고 못 만드나 우리나라는? 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문득 저한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런 노숙인이나 이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 이분들을 모셔야 될까? 제가 해외에 나가 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시설에 만든 시설들이 많아요. 여러분, LA 인근에 가면 유명한 휴양지들이 있습니다. 말리부 해변이라든지 그 주변에 굉장히 고급의 그 휴양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곳에 이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사고가 기존의 지역시설 하면 쥐 나오게 생긴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역발상으로 고급의 주택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비싼 동네. 그래서 찾은 곳이 그 당시에 제가 한 300채쯤을 본 것 같아요. 매일 눈 뜨면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눈이 오고 그 집의 이름을 감나무집이라고 졌는데요. 가끔은 그 집 공동체 시설 만든 감나무집을 개고기찜으로 알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던데 제가 수백 채를 보고 그 집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감나무가 있는데 그 대봉이 있죠. 그게 눈이 와가지고 다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려면 구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구하는 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비쌌어요. 염리동에 있는 고급 주택가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마침 그 집이 그 변호사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집이어서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침 자녀들이 다 외국에 살고 있어서 집이 싸게 나왔어요. 이전 같으면 제가 실수했던 걸 이제는 반복하면 안 되죠. 부동산 아저씨가 여기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거짓말 했습니다. 이걸 사실대로 말하면 당장 누가 그 자리를 주겠어요. 모 병원의 그 기숙사다. 모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기숙사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와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감나무집이 됐어요. 원래는 남성 전용 거주시설인데 애칭으로 여러분들 인터넷에 감나무집 치면 나옵니다. 그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된 분들 입소해서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만들고요. 자, 앞집, 뒷집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분들 나올 수 있을까요? 20명 입소했는데 3명씩 짝지어서 밖에 나가서 대화, 말 조그맣게 하기.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을 청소하기. 제가 외국에 가서 거주시설이 지역에 자리 잡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라.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남자들 우글우글 사는데 문제 없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쳐보면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으로 다시 재건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그런 프로그램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제가 남성 거주시설을 만들었고 또 향나무집을 만들었어요. 여성 거주시설이죠. 그 집에 갔더니 향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나무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향나무집이 된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분 자녀가 결혼식을 해서 제가 수지까지 나왔어요. 마포구에 근무하셨던 하현성 소장님께서 기꺼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도 이걸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지역시설이 이런 그 혐오시설이 지역사회 그 자리를 하려면 보건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분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인을 하셨고 그 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세팅이 됐죠. 그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역사에 남을 기록으로 그 해놓으려고 사진도 모아놓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공동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아쉬운데요. 나중에 뵙게 되면 제가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또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가평에 좋은 그 교회 그 연수원을 또 사셨다고 그래서 제가 울컥이 했어요. 이건 반드시 목사님하고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다. 네. 여러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면 인간이 바뀝니다. 정말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프로그램은 밥도 이분들이 해먹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같이 밥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했어요. 어느 날 복지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들어오라고. 같이 프로그램을 한 분이 민원을 낸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치료받으러 왔는데 나한테 밥하라고 그러고 직원들은 밥을 얻어먹고 있다. 이걸 쫙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사연이 그냥 겨우겨우 해서 만들어서 시작을 2월에 개소를 했어요. 3월에 민원이 뜬 거예요. 복지부에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냥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 전에도 너무 사연이 많았거든요. 서울시하고 그냥 거의 경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독자들 데려다 놓고 직원들 밥 해먹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을 써놨으니. 그래서 또 제가 계속 불려다녔어요. 그러고 이분이 이걸 내려야 되는데 이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 부모님한테 어디 계신가 물어도 여러분들 중독자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미 집을 나갔고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이분의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두 달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있는 곳을 알았어요.
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가 2월에 열었고, 여러분 딸기가 여름 직전에 나죠. 제가 그 집이 굉장히 가파른 날망에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슈퍼에 딸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2상자를 사들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일단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무릎을 제가 달싹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잘못됐다, 미안하다. 뭐 이건 프로그램을 설명할 겨를도 없었고요. 그거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싹싹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둘이 앉아서. 네. 본인도 딸기도 사왔겠다. 또 와서 싹싹 빌고 하니 미안했는지 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좀 내려달라. 네. 정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다리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직원하고 울면서 눈물을 막 훔쳤어요. 왜 우리가 이러고 다녀야 되지? 네. 뭐 그 외에도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한 번은 우리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나가서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전에도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였어요. 막 민원 올리고 뭐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를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차를 돌려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그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제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술이 몽탕 취해가지고 칼을 들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확 하고 너 나 찔러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 찔르지 말고 나 찔르고 너도 찔고 우리 둘이 오늘 죽자고.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살아생전에 엄청 간정하고 다녔어요. 저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라고. 자기 놀래가지고 칼 들고 있다가 무서워서 안 찔렀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이 배신감과 본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결혼을 안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해외에 가 있고 허구한 날 지방에 가 있고 허구한 날 지금 오늘 저녁도 몇 시예요? 제가 이러고 엊그제는 에스더 기도원 한다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 2시까지 있었나요? 철학 기도 한다고 그래서 가서 또 간증하고 2시까지 예배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정주부가 아니죠. 제가 지금도 결혼 안 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 가족 사진을 올려놨어요. 너무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조윤섭 교수가 결혼을 했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30년 전에 했어요. 남이 하는 짓은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분이 칼을 가지고 이제 찌를 뻔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찔렀으면 죽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저를 찔렀으면 저는 죽어도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계기로 회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숲치료 전문가가 되셨고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오랜 동안 간증을 하고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 오늘도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뭐 나중에 저를 자주 만나게 되면 제가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신 분 중에 노숙자가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은 가난 말기였어요. 어느 날 도망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쫙 있잖아요. 아무 데나 앉아요. 거기는 우리 집 고구처럼 영등포 입구 1번 출구역 1번, 2번 가구가 있어요.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눕지 않아요. 가서 이 이름 얘기를 대니까 이분은 어디 부근에 몇 번에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안 오셔요. 그래서 일주일을 우리 직원들하고 봉고차 가지고 잠복했어요. 때로는 다른 데 있는가 해서 노숙자들 이 신문 덮은 거 이렇게 해서 욕 실컷 먹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주름이 안 잡아요? 욕을 그때 엄청 먹었거든요. 그전에도 엄청 먹었어요. 그냥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 열어서 확인했거든요. 이분이 왜 그분은 그때 병원에 안 가시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일주일쯤 되니까 어디 계셨다 오셨는지 그분이 평소에 계시던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이렇게 누워서 신문 이렇게 덮고 있는데
다리 이 밑부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분이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저는 이렇게 뒤에 빠져 있었어요. 막 침 뱉고 이러시거든요. 그분이에요. 열자마자 그분 잡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했고, 그분이 나중에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딸한테 짜장면을 사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치유하는데, 이분들을 1년씩 직업재활을 시켜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묻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싶다, 나는. 그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 입학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신문에서 졸업할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라는데 나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짜장면을 사주고 싶어요. 이분은 이혼을 하셨고 이 가족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이 집을 찾았어요. 딸을 찾았어요. 전했어요. 아버님이 너한테 짜장면을 사주고 싶다는데 한번 올래? 거절했어요, 딸이. 저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새로 태어나셨고 너무 잘 지내고 계셔. 이전에 아버지가 아니셔. 그래서 그 딸을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짜장면을 사줬어요. 이분이 짜장면을 드셨을까요? 우시느라고 짜장면을 못 드셨어요. 그 자녀도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우리 짜장면 아무도 못 먹었어요, 가가지고. 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후에 이 부부도 가족은 지금도 아마 어디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교수님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주시설에서 교육받았던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알코올 전문 병원이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중독은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죠. 한번 걸리면 평생 진행되는 병이에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자, 자기만 아프면 괜찮아요. 좀 나쁜 말로 하자면. 온 가족을 병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중독과 관련된 일을 다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중독 중에 어떤 중독이 제일 나쁘냐? 다 나쁘지만요. 단연 저는 도박이라고 봐요. 알코올 중독은 이미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직장 생활 잘 못할 거고 인간구실 잘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나마. 그래서 대비를 해요. 도박 중독은 알 수가 없어요.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죠? 집에 빨간 딱지 붙일 때, 남편이 회사에 잘렸을 때, 우리 집에 엄청난 부채가 쌓였다고 사채업들이 들어왔을 때 알아요. 멘붕이죠.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피해는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중독이 되면 평생 진행된다는 거죠. 만성적인 질병이에요. 온 식구들을 망가뜨리는 가족병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독 상담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보다도 그 가족들은 2배로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황당무계한 거죠. 나는 이 중독자하고 살았을 뿐인데 이미 나는 이보다 더한 병에 걸려 있고 이분을 돕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자가 되어 있고 그 자녀들은 이미 병에 걸려 있고요. 대다수의 청소년 문제를 가진 문제 청소년, 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중독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많은 폐해를 끼칩니다. 본인의 신체적인 건강, 정신과적인 건강, 가정의 해체, 사회 범죄 문제의 개입. 여러분, 우리나라는 1등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지금 자살이 10수년째 OECD 국가 1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죠? 저출산이에요. 지금 한 가구가 탄생하면 출생률이 0.89명이에요. 1인이 안 돼요. 이 속도라면 300년 후에 5만 명 남는답니다. 우리 나라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중독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중독의 종류도 많고 또 유병률도 높아요. 여러분, 보통 그 도박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4%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통틀어서 5에서 6%예요. 도박만 하는 그 도시보다도 도박 중독자 수가 많다는 거예요. 알코올이고 약물이고 도박이고 이런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예요. 다른 나라는 많아도 2%, 3%입니다. 우리는 5%에서 6%, 7%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청소년의 중독 문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유병률은 35.8%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4명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청소년들 보이는데 10명 있으면 4명이 스마트폰에 지금 중독돼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0세부터 9세까지가 27.3%예요. 10명 중에 3명 아이가 9세 이전에 이미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성인은 그럼 몇 명이냐? 22.2%예요. 자, 성인보다 9세 이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저를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 스마트폰 게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답이 있을까요? 1시간 하는 거 30분으로 줄이면 될까요? 교수님, 30분만 시키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이든 20분이든 매일 하는 건 중독의 지름길이에요. 술의 양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하는 건 시간에 관계없이 중독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토요일 오후가 가장 좋대요. 주일날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 오후에 그게 7시간이든 8시간 주라고 말해요. 매일 1시간씩 준 걸 토요일날 그냥 몰아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30분 하면 중독 안 되고 1시간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양, 시간에 관계없이 중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 인터넷은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술이나 게임, 술이나 도박은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이 인터넷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루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딜을 하세요. 저는 오면 그래요. 너 몇 시간 하니? 30분 한대요. 그러면 너 6일 동안 하면 몇 시간? 3시간이에요. 저는 파격적으로 제안해요. 자, 그럼 네가 토요일 날 하는데 5시간을 해. 그것도 안 되면 제가 6시간이라고 말해줘요. 그럼 얘는 생각할 때 훨씬 많은 시간이잖아요. 사인해요, 협약서에. 토요일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중독을 막는 길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찔끔찔끔 집에서 캔 하나씩 마시는 거 문제 없다고요? 아니에요. 차라리 하루에 1~2병을 마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하루에 몰아서 아이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주면 아이들은 사인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할 때는 관여하지 마세요. 시간을 허락하고 가서 또 잔소리 하세요. 3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 10분 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때부터 잔소리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날은 온전히 아이들한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된다.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디서 해요? 거실에서 하게 하세요. TV를 이용해서 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중독도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 대응하는 문제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자녀를 가진 집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왜 스마트폰만 들고 사는지, 얘가 왜 방구석에서 인터넷만 쳐다보고 있는지, 게임을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집에서 어머님이 추궁하듯이 물으면 아이들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지역사회에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시설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 송파구 내에도 많이 있어요. 거기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원인 파악을 하면서 아이 다그치고 하면 아이들 거짓말하지 절대로 자기 속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됐고 이런 원인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많다. 저도 이제 이런 아이들을 늘상 만나고요. 또 이런 센터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저보고 이랬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매일 12시에 와요. 동생하고 제가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저녁에.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면 시간도 잘 가고 무섭지 않았어요. 자, 누구 잘못이죠? 이 아이의 스마트폰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 2시간 하지 말고 3시간 하지 말고 1시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처방을 어떻게 내리면 되겠어요? 어머님이 일찍 오시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몰랐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장사하시던 분이 한 분은 일찍 오시고 아버님은 이제 늦게 오시고 이런 것만 바꿔줘도 아이들이 안 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자, 중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소속감이 없을 때예요. 내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학교에 갔을 때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없을 때, 내가 소속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 아이를 소속감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시키는 거예요. 농구부에 보내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축구부, 농구, 단체 활동을 하는 데를 보내요. 소속감을 갖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는. 여러분, 중독의 치료는 그냥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게 대처를 해주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해결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공부만 내려놔도 된다. 공부 1등 안 시키려고 하면 돼요. 서울대학교만 안 보내려고 해도 너무나 자녀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1등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까요? 우리 아이가 중독될까 봐 걱정 안 하셔요. 1등 하면. 다 오신 분들 보면 1번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왜 오셨나요? 공부를 안 해요. 학교를 안 가요. 지각을 해요.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독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아이 학교 다니는 엄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세요? 좀 젊은 어머니 없어?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너무 젊으시네.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 계시면 손 들어봐요. 중학교. 응? 중학교. 지금 어때요, 아들은? 안녕하셔요? 어때요? 스마트폰 게임 걱정 안 해도 돼요? 돼? 진짜? 진짜로?
지금 이게 본인이 오픈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고민 안 하는 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염려하는 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많이 해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뭐 스마트폰 안 사줄 수가 없어요. 비대면이 되면서. 옛날에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몇 살 때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나요? 이게 제가 특강 나가면 묻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교수님, 하루에 몇 시간씩 보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궁금했죠?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님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줄까요? 이게 저한테 또 묻는 다채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관리가 가능한 시기에 사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학문적으로 10세까지는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사고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지금 할머니들, 우리 아들 보고 강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강아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10살까지는 우리 아들은 강아지예요. 강아지인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걸 시키려고 하고 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강아지 맞아요. 왜요?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10살까지는 우리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또 키도 커요. 막 이렇게 등치도 크고 하면 이제 다 컸으려니 하고 마구 어머니들이 몰아붙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엄청 싸워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말을 안 들어요. 3학년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뭘 말을 안 듣느냐. 숙제 좀 해놓고 오라고 하면 너는 안 하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가면서 국어 숙제 하라고 했잖아. 나 해놨잖아. 이해 못 하셨어요? 어디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아들은 국어 하라고 하면 국어만 딱 하면 끝난 줄 알아요. 엄마가 기대한 건 뭐였죠? 산수도 하고 다른 문제도 좀 풀고 학교 숙제도 하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엄마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아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나는 했는데 왜 안 했다고 엄마는 자꾸 나를 야단치시지 이거거든요. 10살까지는 우리 아이가 강아지라고 생각해도 안 틀려요. 시키려면 정확하게 시켜야 돼요. 너 국어 해놓고 간식 먹고 산수하고 끝나면 숙제하고 방 정리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못해요. 10살까지 그래요. 왜?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얘기할 때 보통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신체 발달이에요. 여러분 신체 발달하잖아요. 청소년기에 왕성하게 발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멈춰요.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10살까지. 그 다음에 중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가 사고가 다 발달을 했다고 보는 시기가 만 20세 전후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10살까지는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0살부터 20살까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단계예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얘가 내 공을 알아주겠지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그거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슬픈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상담을 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그 주제가 뭘까? 저한테 궁금해하고 물으셔요. 관계 때문에 와요. 다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관계예요. 나를 알고 싶어요.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요. 라고 오신 분들도 나중에 들여다보면 관계를 못해서 내가 뭐 성격이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 때문에 오셔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누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나 이렇게 물었을 때 처음에 저는 애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고. 놀랍게도 누구였는 줄 아세요? 부모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대다수 자녀가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모르셨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태출생에서 지금까지 키울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 억울하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나는요, 돈도 안 썼고요, 입지도 않았고요, 가고 싶은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또 억울하죠, 어머니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학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비난했어요. 제가 만났던 학부모 한 분은 저기 강북에 사셨어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강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자, 강남으로 오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돈을 마구 들여서 학원을 막 보냈어요. 그럼 성적이 오를 줄 알았어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가르치기로 했어요. 아, 이것도 안 되나 보다. 아버지가, 제가 부모가 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자, 요즘은 다 잘 배워서 초등학교 정도는 부모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학대를 제일 많이 해요. 왜요? 가르치면서 화가 나요. 그러죠? 여러분들 가르쳐 보면 알 거예요. 스멀스멀 올라와요. 막 참아요. 그리고 너무 실망하고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비난해요. 너는 왜 이따위로 생겼냐?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냐? 왜 헛생각을 하니? 왜 몸은 구불거리니? 똑바로 앉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소리가 점점 좀 올라가면서 드디어 매를 하나 갖다 놓고 때리기 시작해요. 이제 머리를 뚝뚝 치면서 네 머리에는 똥만 들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분노하고 아이한테 언어적인 폭력을 엄청나게 행사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머님들 혹시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나도 모르게 했다, 정말 공부 잘하게 하려고 했다, 오늘 제 강의 듣고 가셔서 문자하세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교수님 오셔서 강의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나는 그때 너 공부시키려고 그랬어, 너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어, 이런 거 써주세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미워서 야단친 적은 없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학대가 있었다. 네 머리에 똥 들었니? 눈 감고도 시험 봐도 이보다는 잘 보겠다, 많이 하는 소리 있어요. 너는 수험 시간에 시험 시간에 좋니? 아니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도대체 그렇게 학원 다니지 공부하지 왜 시험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학부모들 다 1등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시험 보고 오면 엄마가 더 바들바들 떨고 성적표 받을 때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한 번씩 내뱉은 말이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돼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린 청소년들은 안 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살짝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지능 유전인 거 아셔요? 네, 지금 아이들 없으니까 지금 살짝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누구 탓이에요? 오륜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누구 탓이에요, 공부 못하는 거? 네? 누구 탓이에요? 엄마만 아니고 아빠까지, 부모. 왜 또 엄마만 거기 누셔요? 그럼 아빠들이 엄마 비난하지 않겠어요? 다 네 닮아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도 그 근거 없는 얘기 하셔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집이 엄청 많거든요. 네 닮아서 그렇다고. 제가 상담하는 중에 남편은 좋은 대학 나오고 여성이 나쁜 대학 나왔을 때 그 시집살이며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에요. 애가 공부를 못하면
이 부인은 나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잡아요. 저는 그런 가정도 많이 봤어요. 엄마 탓 아시에요? 아빠도 탓이 있어요. 엄마, 아빠 평균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교과서에서 나온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능은 유전이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도 유전이에요. 여러분들 못하셨으면 아이들 썩 잘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왜 대답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목소리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능 유전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나쁘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우리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응? 그걸 기도해야지. 아이를 원망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더 조금 제가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 많이 들을 거예요. 성격도 누구 닮았을까요? 에? 부모 닮았어요? 엄마 아니에요. 누가 자꾸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닮았어요. 엄마만 닮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집 많다니까요. 부모 닮는 거예요? 엄마만 닮는다고 하지 마셔요. 어? 이상하게 아빠 닮는다는 말은 안 하면서 엄마 닮는다는, 우리가 그만큼 가스라이팅 돼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부터는 부모가 공동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다. 자, 부모의 성격을 제가 이제 상담을 와요. 선생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성격 잘 얘기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친정어머니의 성격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요. 친정어머니에 대해서는 살벌하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고 뭐 어떠셨고 뭐 막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다가 그러면 선생님은요? 그러면 얘기하다 그래요.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응?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나를 닮아요. 우리 남편을 닮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이의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중독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집에서 매일 스마트폰 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근데 아빠는 맨날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잖아. 나도 뭐 힘들어서 스마트폰 좀 보는데 왜 나한테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야 임마 나는 공부 안 하잖아. 시험 안 보잖아. 그게 말이 돼요? 자기는 시험 안 보니까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아버지는 뭐 기분 나쁘면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고 해도 되고, 나는 뭐 좀 쉬면서 스마트폰 하면 맨날 욕먹고 뺏기고 부수고. 왜 애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1번의 행동은 여러분들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바구니를 집안에 비치하는 거예요. 거실에. 그래서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거기에 놓는 거예요. 엄마 아빠부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대답을 씩씩하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놓고요. 여러분들부터 보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만 2시간 해라, 3시간 해라, 이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장 찍을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은 아이의 스마트폰 게임 시간을 줄이지 못해요. 온전한 집안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아빠 집에 오면 막 게임해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자,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밖에서 전화를 하거나 좀 유튜브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부모 어떻게 해야 될까? 애가 막 보고 있어.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막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 새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너는 스마트폰만 하냐고 100% 야단쳐요.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그 아이도 쉬고 싶고 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 좀 참으세요. 본인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그렇게도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건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고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라고 하면 다닐 것 같으세요? 저는 못 다녀요. 이런 구조면 저는 학교 자퇴했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동안 학원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매일 놀았어요. 무슨 시험 공부를 막 그렇게 한다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죄송해요. 네. 그렇지만 교수 됐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그렇게 썩 잘 하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언니들은 교사 됐어요. 공부 못한 저는 교수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를 일이에요, 세상은. 아시겠어요? 두세요, 좀. 그리고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그 아이들의 생각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누구한테 그 아이들이 존중받고 이해받겠어요? 부모한테도 못 받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나 학업 어디를 보내는 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든 부모를 저는 봤어요. 그 아이가 행복했을까요? 그 아이가 졸업했어요? 이런 부모 봤어요, 저는. 아침에 얘를 데리고 학교를 갖다 줘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밥을 3끼 먹을 걸 싸요, 도시락에. 싸서 이 아이를 태워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대치동으로 가요. 대치동으로 가서 차 안에서 저녁을 먹어요, 걔가. 대치동에 가서 이제 12시 되면 끝나요. 그러면 오면서 또 간식을 먹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아들이.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친구를 사귄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고민해야 될 자기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걔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대학교를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참고로. 어디로 갔을까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발달 과정 중에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고민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친구하고 싸워서 눈물도 흘려봐야 되고요. 그 친구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공부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칼을 들고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집단 활동 들어갔어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한 번도 자기는 방학 동안에 놀아본 적도 없고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갔거든요. 우수한 애들만 모여 있어요.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칼을 휘둘렀고요. 이 아이가 시험만 보는 시간이면 바지에 오줌을 싸요. 오줌을 싸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면 화장실을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험을 못 봐요. 자, 여러분, 그게 잘한 걸까요? 그 어머니 오셔서 울고불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졸업을 하고 치료를 받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적응할 수 있어요? 군대 또 적응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욕심만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의 인생은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만 내려놔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 안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공부 내려놓고 미래가 아닌 과거, 과거도 아닌 현재에 즐겁게 살면 돼요. 엄마가 많이 놀아주고요. 좋은 데 많이 데려가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 하나 끊으세요. 자, 학원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최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50만 원만 아이한테 써도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다 가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학원 하나 끊으라고 얘기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해외도 좀 한번 데리고 갔다 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가 아닌 현재, 오늘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지를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오늘 잘 살았는가? 우리 가족이 오늘 행복했는가? 우리 가족이 오늘 모두 다 존중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여야지 10년 후, 20년 후에 얘가 어디 학교를 가서 어떻게 성공해서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 미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냐는 거예요. 되는가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압니까? 우리는 한 달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달 이후에 생길 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이 시점에서 10년 후, 20년을 계획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도 행복하고 5년 후에도 행복하고 10년 후에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행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제가 지금 30년 이상 상담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객관적으로는 너무 우수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도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만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처하는 방법 하면 무슨 획기적인 얘를 어떻게 조절해서 나는 안 아이만 리모컨 컨트롤처럼 조절해서 그 아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30년 동안 이 중독 분야에 독보적인 분이 오신다고 하니 오늘은 무슨 획기적인 대안을 주실까 혹시 기대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거 안 알려드려요. 몰라요, 저도. 저는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한테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고 왔다는 아이한테 게임 몇 시간 하니 저 그런 것 가지고 확인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왔을 때도 또 지난주 게임 몇 시간 했어, 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죠? 아이 꿈 찾기를 합니다. 진로 지도를 해요. 이 아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 찾기를 해요, 오면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스마트폰, 게임에, 인터넷에 몰두하고 있다면 인근 센터에 가셔서 진로 평가하는 그걸 받으세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뭐 시켜야 될지 부모들도 모르는 직업을 아이가 꿈이 없대요. 아니, 본인도 모르는 꿈을 어떻게 초등학생이 알 수가 있어요? 직업군이 뭐 있는가 알아요, 애들이? 아나요? 엄마들이 가끔 와서 저보고 그래. 우리 아이는 꿈이 없대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꿈을 갖기를 바라나요? 자기도 몰라. 그럼 자기라도 있어가지고 뭐 우리 아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판사, 검사, 의사, 뭐 교수 이거밖에는 몰라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안 물어볼게요.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직업이 다양하고 최근에 인기 있는 직종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 인기 있는 직종이 뭔 줄 아세요? 게임 설명하는 거. 그게 돈을 엄청 벌어요. 게임 회사에 들어가는 거 엄청 벌어요. 그거 한다고 엄마들 난리 나요. 나 그거 하겠어 하면 지금 제가 만났던 분 중 하나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얘 꿈은 게임 해설가예요. 얘는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해외까지 우리나라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지금 이렇게 쥐어뜯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판사 만들까? 판사보다 돈 많이 벌어요, 참고로. 그걸 몰라요. 직군을 요즘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직군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애들이 너무너무 스마트폰 하라고 해도 못해요, 바빠서. 저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아이들 오면 물어요. 그냥 뭐 게임 어쩌고 뭐 하루 정도는 물어봐요. 어머니도 계시니까. 어머니 다음부터는 오시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아들하고 제가 어떻게 놀아볼 테니까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진로 찾기예요. 뭘 하고 싶은지. 아이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진로를 놓고 하면 자기가 찝어요. 검사도 하면 이 아이 성향에 맞는 게 얼추 나와요. 그 중에 짚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지 모르면 설명도 해줘요. 이 직업은 어떤 직업. 그럼 아이가 저는 이걸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걸 찾아가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아이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걸 해서 하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 볼 시간이 없어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스마트폰, 미디어, 게임 뭐 이런 거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주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잘 해내요. 아시겠어요? 중독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건강한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방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잔소리하고 싸운다고 해서 절대로 이 아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직업을 찾고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아이윌센터라고 강서 아이윌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센터 이름이 놀자센터였어요. 강서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그 이름 안 썼어요. 놀자센터. 그리고 애칭으로 이모네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이모네 집이에요. 상담실 그런 용어 없어요. 이모네 집이었어요. 이모는 어떤 단어죠? 마냥 내 편이 너무 분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마냥 놀렸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 때 어떤 집에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런 집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는데요. 다음에 초대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협박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시간을 조절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 거다. 우리 아이가 왜 지금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까? 게임을 이렇게 할까? 그거를 둘이 얘기하면 엄마는 혈압 오르는 순간 눈빛이 변하면서 손이 올랐다 내려갔다 또 이전에 했던 폭언이 막 쏟아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아이를 센터에 보내서 무료로 다 해줘요. 가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면 돼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아까 지금 제가 얼추 말씀드렸어요. 공부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자, 내 성적이 어땠는지 따져보고 우리 아들이 그 성적이면 그냥 놔야 돼요. 안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공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안 나빠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돈도 많이 벌고요. 아이들 오히려 달란트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는요,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도 많고요. 뭐 좋은 직종이 있어요. 안 해요.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간 애들은 안 해요. 의사인데 한 번도 의사 짓을 해본 친구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시키자는 거예요. 내 행복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지 나의 원풀이를 하면 안 된다. 의뢰껏 공부 못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공부시켜요. 아시겠어요? 공부 앞으로 죽기 살기로 학원 끌고 다니면서 시키는 부부들을 잘 보세요. 누구 문제? 자기 문제예요. 아이 공부 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빌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좀 바쁘게 하세요. 공부로 바쁘게 하지 말고요. 봉사활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바빠야 돼요, 아이들이. 할 시간이 안 바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봉사활동,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에 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놀고 봉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목사님들한테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교회 공간에 게임기, 최신 게임기 좀 가져다 놓으세요. 탁구, 네, 이런 거 넣지 말고. 제발. 에? 탁구 너무 건강하고 좋죠. 애들 안 좋아해요. 애들 안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 놓고 하라고 막 자꾸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저라면은 가장 최신의 게임기를 사놓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청소라도 하고. 네. 왜 청소를 성인들만 해야 돼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칭찬받는 경우는 공부 잘했을 때 외에는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칭찬받을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임기, 그 PC방에 가면 가장 최신의 것들이 있어요. 사다 놓고 이거 하면 너 2시간 줄게.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돈 안 주고 와서 해요. 애들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 옵니다. 문간에 발들어 놓기예요.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면 당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근은 좋아하는 걸 줘야지 탁구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 탁구대 좀 치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뭐 해요? 교수님 최신의 PC방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노래방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상의 좀 하세요. 좀 탁구대 놓지 말고 애들한테 뭘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이 잘 이용하겠니?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세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꼭 권합니다. 주일 저녁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토요일 저녁이어도 좋아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역할을 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안 가고 싶대요. 왜요?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 하면은 너무나 무서운 단어들이 나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아직 젊은 애들이요,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어머님들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걸 규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이에요? 매번 처벌만 하시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왜 그런 나쁜 말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교회 갔다 오면 너무 즐겁고 그냥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런 하나님을 놓고 벌을 준다, 너는 지옥 갈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못 봐, 왜 그런 미신적인 사고를 갖게 하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좀 버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잘 되려면 1번으로 돼야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아이한테 무슨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도 부부관계가 나빠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원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륜교회 박남석 장로님이 지금 10수년간, 15, 16년 동안 교회 내에서 부부관계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가끔 저도 강의하러 옵니다. 왜 안 오세요, 여러분들? 돈도 안 받고, 돈도 그냥 쥐꼬리만큼 받아요. 간식비 정도. 어디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요? 우리 박남석 장로님이 또 욕심은 많으셔가지고 유명한 학교 교수는 다 끌고 와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교육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냥 받으세요. 좀 괜찮아도 좀 받으세요. 부부교육부터 받으세요. 우리 아이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스마트폰 문제, 미디어 중독 문제 말고 해결하고 싶다? 부부교육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중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부모교육, 부부교육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모든 문제 해결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총신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해요. 여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반드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교육, 부부교육 받으세요. 그리고 박남석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 저 가평군 우리 교회 정해진 연수원, 한솔교육연수원에서 이제 계속 하신답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거기 가세요. 돈도 엄청 싸요. 밥값도 안 돼요. 그런 비용 받고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부탁드리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지독하려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독교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기초과정 44시간, 치마과정 44시간, 88시간. 여러분들 오시면 80만 원인데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특전이에요. 아시겠어요? 받으시고 여러분들 알고 하세요. 자격증도 주고 교회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요. 저 앞에다가 그 팜플렛 하나 놓고 갈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우세요. 거기에 오시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유수한 대학의 중독 전문 교수들과 상담 교수들이 30분 이상이 참여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고, 토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인데 그날 못 들어오는 분들은 유튜브 또 우리가 동영상 촬영해서 그 외 시간 동안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려면 1번은 부부관계,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은 우리 박남석 장로님이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 중독과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이 앞에 내놓을 테니까 그 프로그램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나는 우리 조현석 교수를 자주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오시길 바랍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저는 매번 이런 기회를 주시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계시지만 좀 전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늘 못다 했던 그 얘기 마저 하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